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째 딸이 아빠 닮았다. 네. 예, 이거 또 일리 있는 얘기인지 주변에서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했던 형들 보면 네. 첫째 딸은 확실히 많이 닮았어요. 첫째 딸은 무조건 네. 아빠를 많이 닮아요. 네,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도 딸이 저랑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첫째인데 또 주변 분들 보면 왜 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지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인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유전자들은 엄마 쪽이나 아빠 쪽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효과가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르고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나는 밝혀진 바는 무조건 없습니다. 예. 첫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겠네. 딸 낳으면 우리 딸 힘들 것 같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다 닮았다면서요 지금. 첫째가 탄현 씨도 궁금한 게 있으면. 네, 그 이제 생김새 중에 사실 키도 중요하잖아요. 키. 그러면은 이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네. 만약에 이제 아기 낳았을 때 키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키가 유전적인 요소가 또 상당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부모의 키가 얼마고 자식의 키가 얼마인지 우리가 데이터를 쌓으면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분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당연히 키가 큰 사람들끼리 만나면 키가 큰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환경이요. 작용하잖아요. 뭐 잠을 많이 잤냐, 뭘 어떻게 그쵸. 먹었냐.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키. 평균 많이 키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그럼 갑자기 우리 DNA가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DNA들이 섞인 거일 텐데 거기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밥을 잘 먹여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키와 관련된 그 유전 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자식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자를 만들 때는 DNA를 100% 넣는 게 아니라 50%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자 50%, 난자 50%가 합쳐서 다시 100%가 되잖아요. 100%를 그대로 물려주면 100%, 100%면 200%가 돼서 DNA가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자식에게 줄 50%를 결정할 때는 제비 뽑기라 가지고 크게 만드는 유전 변이도 있고 작게 만드는 변이도 있는데 자식마다 그게 제비 뽑기가 달라지는 거죠. 뽑기구나. 야, 이거 제비 뽑기라는 게 이제 참 가차예요. 가차예요, 가차야. 맞아요. 가차죠. 야, 이게 유전이라는 것도 이제 가차로 완전 특별한 가차입니다. 게 좋은 것들 중에 다 가질 수는 없어. 네. 그냥 몇 개 이렇게 그냥 섞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야, 이게 유전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는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쌍꺼풀 있으면 자식이 쌍꺼풀 확률이 얼마가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 수준에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알기가 왜냐하면 힘들다. 개인마다 어떤 가차로 태어나는지 알기 힘들고 네.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근데 대신에 학자들이 알 수 있는 건 집단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집단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전율? 그 영어로 하면 헤리타빌리티라고 해요. 헤리타빌리티. 헤리트는 이제 물려주는 거고 타빌리티는 얼만큼 잘 물려주냐라서 이게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게 유전율인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봤을 때 그 집단에서 키를 생각해 보면 네. 이 집단의 키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형 변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집단의 표현형 변이 중에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표현형 변이의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해요. 집단으로 봤을 때를 매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통계를 뽑기 쉬우니까. 통계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마을 단위를 집단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유전율이 완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표현형 변이에서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이의 비율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비율은 뭐냐? 환경이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키라고 할지라도 키의 유전율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쌍꺼풀 같은 거는 네. 환경이 적용할 여지가 되게 적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 변이에서 환경에 의한 변이가 당연히 적겠죠. 네. 그럼 유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단과 그 네. 유전율을 얘기를 하는 걸 때가 딱 보니까 느끼는 게 장수마을 그런 것도 그 집단에서 장수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네.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유전적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굉장히 유전율이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장수 장수는- 마을일 때 그 네. 사람들 약간 집성촌처럼 어. 그 혈연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예. 환경적으로 뭐 비슷한 뭐 된장을 먹는다거나 물이 좋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 그러니까 이 유전 문제를 연구하는데 힘든 게 유전과 환경을 분리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러네. 유전율이면 그럼 보통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몇 퍼센트다 이렇게? 보통 헬타빌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죠. 예. 다니엘 씨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이 정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유전율이 진짜 높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 유전병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혈우병, 이제 혈액이 잘 응고가 안 혈우병. 되는 혈우병이나 네. 뭐 페니케톤요증, 낭포성 섬유증, 뭐 겸상적혈구 빈혈증 혹은 헌팅턴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율이 높은 그리고 관련된 유전자들도 상당히 여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진단도 조금 용이하게 되는 편이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질병이 높을까요? 왜? 질병들이 실제로 높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착시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쌓이고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지 않는 형질들에 대해서는 그 유전율을 우리가 조금 덜 관심이 있어서 과대대표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 우리가 외모가 뭐 유전율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사실은 얼굴이라고 하는 외모의 특성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코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광대뼈가 얼마나 튀어났고 광대뼈 사이의 거리, 눈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 수치화를 해보면 그 특성들이 개인별로 다 변이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그런 외모적 특성마다 유전율이 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가차인 게 저도 와이프도 보조개가 없는데 아들은 보조개가 있어요? 네, 선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외커플이었는데 지금 쌍꺼풀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환경적으로 네. 피곤하면 되거든요. 피곤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도 전달이 될까요? 지금 내가 외커플이었는데 내가 쌍꺼풀이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내 쌍꺼풀이 전달이 될까요? 그게 굉장히 핫한 주제긴 한데요. 네. 원래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 사실은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는 또 그럴 수도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냐 아니냐는 요즘 현대 생물학에서 아주 핫한 주제인데 근데 이런 눈 관련된 건 저도 이제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봐서 환경적인 게 커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쌍꺼풀도 많지만 속눈썹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게 환경 오염이랑 약간 미세먼지 같은 먼지가 많아지니까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그래요? 어린이들 요즘 애들 보면 되게 길어요. 진화. 네, 일종의 약간 환경 적응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길이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보면 환경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전율 측정하는 그런 연구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어떻게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DNA를 잘 읽을 수 없는 시대에도 이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 있었어요. 케이스가? 쌍둥이들. 아, 그러네. 쌍둥이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말하자면 책이 거의 같아요. 완전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형제 자매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책이. 근데 둘 다 일란성 쌍둥이든 일란성 쌍둥이든 같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거의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옷도 입고 똑같은 입도 있고 똑같은 키도 똑같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란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플러스로 드물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뭐 다른 집으로 입양이 간다거나 떨어져서 살게 되면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환경에서 많이 좌우되는지 유전자에서 많이 좌우되는지 같은 거를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 자 지능. 지능. 네. 자 지능. 자 엄마 아빠. 자 잘 보세요. 특히나 이제 또 성적이 나오면은 아이고 나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성적이 있다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부모님들 중에 한쪽이 발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머리는 누구를 닮은 건가? 자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지. 당연히 있죠. 자 있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데 그러면 이 지능 유전자는 어떻게 찾게 된 거예요? 사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가 관련된 DNA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많이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네. 어떻게 찾아요? 사실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은 지능과 연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의 모래알들인 거죠. 그 중에서 몇 개의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자석을 쓰는 거예요.
자석이요? 바늘은 자석에 붙고 그러니까 훑으면 되는구나. 네, 훑으면 되죠. 근데 모래는 안 붙잖아요. 그 자석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이 GWAS라고 합니다. GWAS. 네. GWAS는 뭐냐면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의 약자인데요. 네. 지놈은 우리 유전체, 게노մ. 우리 DNA 전체를 말하고요. AS는 Association Study예요.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 분석.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유전체에서 특정한 무엇인가 표현형 변이와 연관된 DNA 서열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있고 T를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A를 가진 사람들 쭉 모아요. 그럼 뭐야? T인 사람 줄 세워요. 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를 본다고 합시다. 네. A인 사람의 키가 더 큰지 T인 사람 키가 더 큰지 아니면 둘 다 비슷한지를 봐요. 둘 다 비슷하잖아요. 그 유전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A를 가진 집단과 T를 가진 집단의 키가 달라지면 아 얘는 키랑 뭔가 연관이 돼 있다. 이해되셨나요? 와, 근데 그 이렇게 하려면 연구가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연구 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키 차이가 A를 가졌냐 T를 가졌냐에 따른 키 차이가 뭐 10cm 난다. 그러면 많이 안 모아도 돼요. 근데 이 유전자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0.1만 차이 난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만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키라든가 약간 질병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자석을 좀 만들기 쉬울 텐데 지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지능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키 몇, 몸무게 몇, 뭐 BMI 얼마 이런 걸 쉽게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표현형 데이터를. 근데 지능은 어렵잖아요. 다 앉혀서 IQ 테스트를 해볼 어떻게 수 없고. 표현형으로 하지, 지능을? 그게 뭐냐면 그 검사의 대상이 되는 분의 교육 연도예요. 학력이요? 일종의 학력이죠. 어디까지 배웠는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이 기간은 다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받은 기간을 측정하면 IQ 검사를 했을 때 지능이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 조금 의심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학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더 이제 똑똑하다. 지능이 넘치는 거 그건 아닌데.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렇게 그럼. 낙제하고 낙제하고 해서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어렸을 때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에 이렇게 빠져서 잘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고 헛똑똑이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확인이 돼요. 그래. 실제로 IQ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뇌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만을 본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전부 다 보죠. 전부 다요? 전부 DNA 전체를 다 봅니다. 싹 다 네. 그래요? 그 이 교육 기간에 대한 GWAS, 그 아까 자석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변이들이 발견이 됐어요. 오. 그래서 2013년에 13만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13만 명을 했는데 13만. 자석. 그러니까 지능과 관접적으로 연관된 이 교육 연함과 관련된 이 바늘 변이가 3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2022년에는 이 자석의 크기가 13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어요. 커버리니까 더 많이 발견되겠죠. 거의 얼마나 알겠어요? 25배가 늘어났네. 그래서 한 3,000개가 넘게 발견됐어요. 약간 그 유전 변이요. 네, 유전 변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여기서 측정한 것은 교육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그 수치와 연관된 DNA의 변이들이 수천 개가 발견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3,000개라고 한 게 염기 서열의 차이가 3,000 자리가 다르더라. 네, 3,000 자리가 달라요. 이 수천 개를 다 걸어 모아서 점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폴리제닉 인덱스, 폴리는 여러 개, 제닉은 유전자, 유전자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점수인 거예요. DNA를 뽑아보면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DNA에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우와. 네, 그게 PGI라고 하는 네, 거예요? PGI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거를 점수화한 다음에 얼만큼 학력을 DNA 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는지를 어. 테스트해 본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Y축이 뭐냐면 대졸 비율. 대졸 비율. 그렇죠. DNA를 보고 점수를 냈을 때 왼쪽에 DNA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졸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오. 근데 오른쪽에 보면 10점, 상위 10%들은 DNA 점수를 봤을 때 대졸 비율이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뭔가 스스로 난 지능이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박사 따로 하고 싶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 뽑아가지고 DNA 검사 한번 받으면 공구머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되겠네요. 근데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본 거는 아까 GWAS라고 하는 분석에서 A가 association이에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causal relationship이 있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약간 좀 확인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변이들이 그 사람의 학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물려받으면 진짜 무조건 천재가 될 수 있는 뭐 천재변이 네. 뭐 이런 것도 뭐 있지 않을까 진짜 싶은데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 상위 10%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 갈 확률이 매우 높고라고 해서 그 유전자들 혹은 유전 변이들을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천재변이 이런 거. 뭐 내가 똑똑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너무 많아요. 내 DNA를 막 몇백 곳을 갈아 낀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변이들 중 어떤 애가 진짜로 나를 똑똑하게 해줄지는 모르는 거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차야 가차. 그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환경도 물려줘요. 그렇지. 그게 너무 좋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 유전 변이랑 사실은 특정한 환경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2022년에 300만 명으로 대상한 논문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이 트리오 연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트리오는 새 쌍둥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 자식 1세트를 비교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반,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반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절반을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안 물려준 변이가 효과가 있을까 자식한테? 효과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물려준 변이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가 만들어낸 환경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오르가니스트셨고 네. 아, 예. 가족 이제 구성원들 전부 다 취미로라도 악기 악기를 하나씩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나 이런 거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확실히 받는 것 같기는 한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그렇죠.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또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예술적인 성향 자체도 어느 정도 유전이 될 수 있는데 또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일정 부분은 그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문을 통해서 뭐 물려주는 그런 환경적인 특질이 유전자랑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진화생물학에서 이제 전문적 용어로 assortative ma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집단의 어떤 유전자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달되고 아래로 전달되고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집안 분위기, 뭐 혹은 사회 경제적인 능력, 소득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학업 능력 혹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이 집단이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마치 그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게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실제 환경인데 네, 실제 환경이지만 이 환경이 유전자랑 같이 연동돼 버린 거죠. 왜냐?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항상 그 결혼할 때 이제 상대방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조건도 따지지만 보죠 뭐.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 좋아해 하면 대화 잘 통하는 사람. 근데 이 대화 잘 통하는 조건은 사실 지능 능력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 어느 서로 정도 이해력이 비슷해야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해하고 또 그렇죠. 서로 인풋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화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맨날 얘기할 때 그 유전적 다양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무작위적으로 결혼을 해야 그런 게 더 많이 생겨서 독특하거나 특별한 지능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작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집단의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분산, 똑같은 표현형 이 패턴이 재생산되죠. 다음 세대로. 근데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그쪽의 특징을 가진 애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진화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한 데서 방향성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는 것 중 하나가 끼리끼리 교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네. 이 생각을 악용한 사례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던 또 홀로코스트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리안이라는 제일 위대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결혼해야 정말 이게 제일 위대한 또 좋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 있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제일 이제 우월하지 않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약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나치들의 그 우생학 있잖아요. 저도 뭐 이제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틀린 얘기일까요? 그 나치의 우생학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틀렸고요. 그쵸. 이게 네. 아리안 인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네. 쉽지 않은데 그 인종 내 차이는 무시하고 민족 간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극단화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우생학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생학. 그러니까 우생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이. 사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사촌이네. 사촌이고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사실 골턴은 많이들 모르시는데 프랜시스 골턴. 프랜시스 프랜시스 골턴을 골턴? 많이들 모르시는데 당대의 천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유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문이에요. 지문. 지문. 네. 지문을 우리가 지문이 개인마다 다 달라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아이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신 분이 프랜시스 골턴이에요. 그렇구나. 키 지능처럼 뭔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생물 형질들이 세대를 지나도 비슷하게 대물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대물림 될까? 골턴이 유전 현상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딱 우생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들을 잘 섞으면 예를 들면 좀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은 걸러내고 인류에게 좋은 유전자들만 잘 모으면 인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생학을 창안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랜시스 골턴의 우생학은 과학적으로는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닌 이유는 우리가 먹는 많은 작물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쪽으로 계속 개량을 시켜야 되니까. 품종 개량. 근데 이제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봤을 때 이 작물을 개량하는 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들을 잘 선별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던가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이런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류에도 그런 걸 뭔가 적용을 시키려고 인간도.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불안하거나 걱정된 게 이 지능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에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거나 조절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일단은 호기심은 당연히 있겠죠. 이게 과연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전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천 개의 변이가 발견되면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에 있는 변이들이지? 그러면 그 유전자들을 연구해 보면 아 이게 인간의 지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건 사실 기초과학 호기심에 기반한 건데 또 이 변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거든요. 유전자 결정론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요. 사실 우리가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